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푸른 용이 잠시 쉬어갔다고 전해지는 청룡리라는 아늑하고 평화로운 동네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대대로 덕을 쌓아온 최부잣집이 넓은 대지 위에 웅장하게 자리하고 있었는데 기와 지붕의 유려한 곡선이 마치 주변 산자락의 부드러운 흐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방에 가득 찬 곡식보다 최부자의 넉넉하고 따뜻한 인심을 더욱 칭송하며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여 존경의 마음을 표하곤 했지만 정작 그 거대한 대문을 넘어서 안채로 들어가면 왠지 모를 서늘하고 무거운 정적이 공기 중에 낮게 깔려 있어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다 못해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담장 위로 씩씩하게 뻗어나가야 할 낙낙 장송조차 어딘지 모르게 기운이 빠진 듯 가지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고 마당 구석구석에 내려앉은 따사로운 햇살조차 그 집안 깊숙이 뿌리 박힌 시름을 다 녹여내지 못하는 듯 쓸쓸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최 부자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인격자로 소문이 자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해결되지 않은 거대한 응어리가 자리 잡고 있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긴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흉년이 들 때마다 창고를 열어 마을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자비를 베풀었으나 정작 자신의 가문을 이어갈 자식복은 하늘이 허락하지 않아 외로운 노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매일 아침 사당을 찾아 조상님들께 절을 올리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발소리보다 더 공허한 메아리뿐이었고 세월은 무정하게 흘러 어느덧 그의 머리칼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하자 그는 자신의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한들 그것을 물려줄 피부치가 없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고 그런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아내의 마음 또한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최 부자의 아내인 부인 역시 현숙하고 어진 성품으로 마을 여인들의 귀감이 되었으나 남편의 근심 어린 얼굴을 대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정화수를 떠놓고 달님께 빌어도 보고 용하다는 절을 찾아 백일 기도를 올려보기도 했지만 집안에는 여전히 아이의 울음소리 대신 마른 바람소리만 문틈을 타고 흘러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해 차를 내어줄 때마다 고개를 숙였고 최 부자는 그런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괜찮다고 위로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무거운 공기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안채에 마련된 작은 방에는 언젠가 태어날 아이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베넷저고리와 작은 신발들이 먼지가 쌓인 채 놓여 있었는데 부인은 가끔 그 방을 청소하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이 집안의 슬픔은 단지 자식이 없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언젠가부터 집안 전체를 휘감고 있는 원인 모를 어두운 기운 때문에 더욱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구석진 곳에는 검은 그림자가 몰리를 틀고 있는 듯 보였고 하인들은 밤마다 뒤뜰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린다며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성껏 가꾸던 화초들은 꽃을 피우기도 전에 시들어버리고 장독대의 장맛은 예전처럼 깊고 구수한 맛을 잃어버린 채 어딘지 모르게 텁텁한 맛이 돌아 부인의 속을 까맣게 태웠습니다. 최 부자는 이것이 혹시 자신이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인지 아니면 조상님의 노여움을 산 것인지 몰라 괴로워했으며 집안의 명운이 다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최 부잣집의 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어서 길가에서 그를 마주칠 때면 안쓰러운 눈길로 인사를 건네곤 했지만
그 누구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모인 노인들은 최 부잣집 담장 너머로 흐르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다며 혀를 찾고 혹시 그 집터에 흐르던 생기가 다한 것은 아닌지 걱정 어린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최 부자가 어찌 저런 고초를 겪는지 모르겠네라며 한 노인이 한숨을 쉬자 옆에 있던 다른 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런 집안의 대가 끊기면 이 마을의 복도 다하는 게 아니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을의 여론은 최 부자에 대한 동정심과 더불어 집안의 감도는 검은 기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뒤섞여 청룡리의 분위기조차 예전처럼 밝고 활기차지 못하고 어딘지 모르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 산등성이에 붉은 단풍이 들 무렵 최 부잣집 마당에는 유독 낙엽이 수북이 쌓여 쓸쓸함을 더하고 있었고 바람은 더욱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최 부자는 폐마루에 앉아 떨어지는 잎새를 바라보며 나의 인생도 저 낙엽처럼 결국 흙으로 돌아가면 끝인 것을. 무엇을 위해 이토록 많은 재물을 모았단 말인가 하고 긴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곁을 지나던 늙은 집사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파 다가와 대감마님. 기운을 내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위로했지만 최 부자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조차 돌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곳간에는 뱃살이 가득 쌓이고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집의 주인들은 끼니조차 제대로 잊지 못할 정도로 깊은 우울감에 빠져 소화조차 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건강이 상할까 염려되어 매일 아침 정성껏 보약을 달여 올렸으나 최 부자는 그것을 한 모금 마시고는 이내 사발을 내려놓으며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안방 화로에는 숯불이 빨갛게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시린 한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고 방 안의 가구들은 주인의 슬픔을 닮은 듯 어둡고 칙칙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부인, 내가 죽고 나면 이 넓은 집과 땅은 다 누구의 차지가 되겠소라고 최 부자가 힘없이 묻자 부인은 그저 소매로 눈가를 닦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짧게 끊기기 일쑤였고 방 안에는 오직 화로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숯덩이 소리와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크게 울려 퍼지며 시간의 무상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최 부자는 꿈속에서 안개 자욱한 숲길을 헤매다가 거대한 검은 구렁이가 집안의 기둥을 칭칭 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서늘한 기운에 놀라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그는 한참 동안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앉아 있었고 밖에서는 올빼미가 처량하게 울어대어 그의 불안감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촛불을 켜고 방문을 열어 마당을 내다보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차가운 밤 공기만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정녕 우리 집안의 운명이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어둠 속에 숨어있는 검은 기운이 자신을 비웃는 듯한 환청마저 들리는 것 같아 그는 서둘러 방문을 닫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부자는 간밤의 꿈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하여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기로 소문난 김노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김노인은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며 온갖 풍파를 다 겪은 인물로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그 집안의 흥망성쇠를 점칠 줄 안다는 신비한 노인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노인의 집 마당에 들어서자 김노인은 마침 마당을 쓸고 있다가 허리를 펴며 대감의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하구려 집안의 기둥에 벌레가 갉아먹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하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최 부자는 노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으며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간곡하게 매달렸지만 김 노인은 그저 먼 산을 바라보며 허로운 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김 노인은 곰방대를 입에 물고 한참 동안 연기를 내뿜더니 최 부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하기를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은 하늘에 맡겨야 하는 법이라네. 하지만 진심으로 덕을 쌓았다면 분명 하늘이 길을 열어줄 것이니 너무 상심하지 말게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금 대감의 집안의 감도는 검은 기운은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난 시름과 탐욕의 그림자일 수도 있으니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다 보면 머지않아 귀한 손님이 찾아올 것이네 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자는 그 귀한 손님이 누구인지 물었으나 김 노인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고 다시 마당을 쓸기 시작했고 최 부자는 답답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본 마을의 풍경은 유난히도 고요했으며 최 부자의 머릿속에는 노인의 마지막 말이 맴돌며 작은 희망과 큰 의문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 부자는 아내에게 김 노인과의 대화 내용을 전해주었고 부인은 그 말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문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정성껏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손님이었지만 그 김이라도 잡고 싶은 간절함이 부인의 손길에 묻어났고 그녀는 평소보다 더 정갈하게 음식을 장만하며 집안의 분위기를 바꿔보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대문을 두드리는 이는 없었고 오직 낙엽만 바람에 날려 마당 구석으로 몰려들 뿐이었으며 하인들은 그런 부인의 모습이 안쓰러워 자기들끼리 귓속말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님께서 너무 상심하셔서 저러시는 모양이야. 잊지도 않은 손님을 기다리시니 원이라며 주방 할멈이 눈물을 닦자 옆에 있던 젊은 하녀도 고개를 끄덕이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부잣집의 사당은 낡은 기와 사이로 이끼가 끼고 문풍지는 찢어져 바람이 불 때마다 떨리는 소리를 냈는데 이는 마치 집안의 쇠락을 상징하는 것 같아 보는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최 부자는 직접 사당을 수리하려고 연장을 챙겨들기도 했지만 기운이 예전 같지 않아 이내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어야만 했습니다. 조상님들, 이 못난 후손을 용서하십시오라며 사당 바닥을 손으로 쓰는 그의 손등에는 굵은 주름과 검버섯이 가득하여 세월의 무게를 실감케 했습니다. 사당 안의 위패들은 침묵 속에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최 부자는 그 침묵이 자신을 꾸짖는 것만 같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사당 안에는 차가운 공기만이 맴돌았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생이 다해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깊은 고독에 잠겼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최 부자의 재산을 노리는 먼 친척들이 하나둘씩 근처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최 부자의 오촌 조카뻘 되는 최만식이라는 자가 마을 주막에 머물며 최 부잣집의 동정을 살피고 있다는 소문은 하인들의 귀를 통해 안채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 행실이 좋지 못해 가문에서 내놓은 자식처럼 취급받던 인물이었으나 최 부자에게 후사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어떻게든 양자로 들어가거나 재산을 가로챌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그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주의를 당부했지만 최 부자는 같은 핏줄인데 설마 그러겠소라며 허허 웃어 넘기려 했으나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근심의 빛이 더욱 짙게 깔렸습니다. 최만식은 실제로 주막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마을 사람들에게 최 부잣집의 형편을 묻고 다녔으며 때로는 자신이 최 부자의 유일한 혈육임을 내세워 거드름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그 집 대가 끊기면
당연히 내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야지. 안 그런가라며 큰 소리를 치는 그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맞장구를 쳤으나 속으로는 혀를 차며 무시했습니다. 최만식의 등장은 최 부잣집에 감돌던 검은 기운에 불길한 그림자를 하나 더 얹은 셈이 되었고, 집안 하인들은 그가 대문을 넘어 들어오는 날이 곧 집안의 재앙이 시작되는 날이라며 걱정했습니다. 최 부자는 그런 소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노력했지만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의 마음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등불처럼 위태롭기만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초입의 저녁,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듯 무거운 빛을 띠고 있었고, 청룡리 마을은 일찍부터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최 부잣집 안채에서는 화로의 불꽃이 가물거리고 있었고, 부인은 남편의 잠자리를 펴며 오늘은 유난히 마음이 소란스럽네요.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라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최 부자는 아내의 손을 토닥이며 그저 날이 추워져서 그런 것이니 어서 눕도록 하구려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귀에는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마른 나뭇가지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려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의 낡은 가구들은 어둠 속에서 기괴한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두 노부부는 서로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긴 밤의 시작을 알리는 고요함 속에 몸을 맡겼습니다. 집안의 검은 기운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는 듯 했는데, 어느 날은 곳간의 곡식 더미에서 쥐들이 때로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오래된 우물물은 갑자기 흙탕물로 변해 며칠 동안 길어다 쓸 수 없게 되었고, 부인은 이것이 정말로 집안의 운이 다한 징조라며 사찰을 찾아 시주를 올리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최 부자는 우물을 들여다보며 탁해진 물 속에 비친 자신의 늙고 초라한 얼굴을 보고는 물도 내 마음처럼 흐려졌구나라고 자주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든 상황이 마치 연극의 비극적인 장면처럼 흘러가고 있었고, 집안의 생기는 이제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보여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조급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최 부자는 문득 돌아가신 선친의 유운을 떠올리며 서재에 깊이 박혀있던 낡은 족자를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는 글귀가 힘찬 필치로 쓰여 있었는데, 대대로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뜻을 되새기며 최 부자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르게 살려 애썼거늘 하늘이 정녕 나를 버리시겠는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최만식의 고함 소리와 흉흉한 소문들은 그의 의지를 자꾸만 꺾어 놓았습니다. 그는 족자를 다시 소중히 말아 보관함에 넣으며 눈을 감고 조용히 명상에 잠겼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지막 남은 기력을 모아 집안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예전에 즐겨 마시던 국화차를 정성껏 우려내어 방으로 들고 갔으나 최 부자는 차향기조차 맡지 못한 채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덧 눈발이 하나둘 날리기 시작하여 어두운 마당을 하얗게 수놓고 있었고, 그 광경은 마치 집안의 어둠을 덮으려는 하늘의 손길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부인은 차잔을 내려놓으며 영감. 눈이 내려요. 이 눈이 내일 아침이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 우리 집의 근심도 다 가려주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하며 가느다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창가로 다가가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고, 하얗게 변해가는 세상을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 시각
마을 주막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던 최만식은 최 부잣집 대문 앞을 지나며 이제 곧 내 세상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볼썽 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그런 행태를 보며 멸시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최만식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려다 대문에서 풍기는 위험에 눌려 이내 욕설을 내뱉으며 사라졌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대문 밖에 소란을 듣고 몽둥이를 들고 나섰으나 주인인 최 부자의 만류로 참아야 했고 그 일로 인해 집안의 분위기는 한층 더 험악해졌습니다. 최 부자는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고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보다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는 사실에 더 큰 고통을 느끼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눈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거세게 몰아쳐 장독대 위에 수북이 쌓였고 청룡리 마을은 거대한 백색 침묵 속에 잠겨 사람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최 부잣집의 어두운 기운은 이 하얀 눈조차 다 덮지 못할 만큼 진득하게 집안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었고 등불 아래 앉아있는 최 부자의 그림자는 벽면 가득 커다랗게 드리워져 괴물처럼 출렁거렸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의 옆에 앉아있는 아내를 보았는데 그녀의 얼굴이 유난히 수척해 보여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부인, 그동안 참 고생이 많았소. 내 부덕한 탓에 당신까지 이런 고초를 겪게 하니 면목이 엎구려라고 그가 사과하자 부인은 그의 손을 잡으며 아니에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우린 그저 하늘의 뜻을 기다릴 뿐이에요 라고 답하며 서로를 보듬었습니다. 어느덧 자정이 가까워진 시간.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정적만이 감돌 때쯤 멀리 마을 입구에서부터 누군가 눈을 밟으며 다가오는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소리는 눈보라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당당하고 묵직하게 최 부잣집 대문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예민한 귀를 가진 최 부자는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개들도 짖지 않았고 오직 그 신비로운 발소리만이 고요한 밤의 공기를 가르며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최 부자는 무언가에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고 차가운 눈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희미한 달빛 아래 한 노승의 실루엣이 보였으며 그의 곁에는 작은 그림자가 하나 더 서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대문을 열자 그곳에는 낡은 가사를 걸친 노승이 온몸에 눈을 맞은 채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고 그의 손등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깊은 호수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승의 곁에는 대여섯 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그의 옷자락을 꼭 쥔 채 커다란 눈망울로 최 부자를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이마에서는 신비로운 광채가 나는 듯했습니다. 노승은 정중하게 합장을 하며 지나가는 길에 눈보라를 만나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옵니다. 대감님이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부자는 순간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탁 풀리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라고 극진하게 대접하며 그들을 집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노승과 아이가 대문을 넘어서는 순간 기이하게도 집안을 짓누르던 그 무겁고 검은 기운이 마치 마법처럼 일순간에 흩어지며 상쾌한 공기가 마당 가득 차오르는 것을 최 부자는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인도 소란의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왔다가 아이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맑은 눈망울을 본 순간 그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모성애가 샘솟는 것을 느끼며 아이를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아이는 낯설어하지 않고 부인의 품으로 달려가 안겼고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모자가
다시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고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최 부자는 노승을 사랑채로 안내하며 김 노인이 말했던 귀한 손님이 바로 이분들임을 직감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희망과 벅찬 감동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노승과 아이가 최 부잣집의 사랑채에 머물게 된 그날 밤부터 집안을 감싸고 있던 무겁고 눅눅한 공기는 조금씩 거치기 시작했고 대신하여 은은한 향나무 냄새와 같은 청량한 기운이 방 안 가득 스며들었습니다. 부인은 아이의 이름이 단비라는 것을 듣고는 마치 가뭄 끝에 내리는 비처럼 반가운 이름이라며 기뻐하였고 아이를 위해 정성껏 새 옷을 짓고 폭신한 이불을 마련하며 오랜만에 집안에 생기가 도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최 부자는 노승과 마주 앉아 밤늦도록 인생의 도리와 가문의 운명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는데 노승은 모든 복은 마음의 그릇에 담기는 법이니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기다리면 머지않아 큰 복이 쏟아질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로운 분위기도 잠시였고 마을 주막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최만식은 노승과 아이가 최 부잣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얼굴을 험악하게 일그러뜨리며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침해당할까봐 전전긍긍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만식은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최 부잣집을 찾아와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고 하인들이 말릴 새도 없이 마당 안으로 들이닥쳐 노승과 아이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는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중놈과 거렁뱅이 아이가 이 신성한 부잣집에 발을 들이느냐. 대감께서 마음이 약해지신 틈을 타 집안을 통째로 삼키려는 속셈이 아니냐며 억지를 부려 집안 분위기를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사랑채에서 나와 노한 목소리로 내 집에 손님으로 오신 분들께 이 무슨 해괴한 짓이냐.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라고 호통을 쳤으나 최만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이 집안의 유일한 혈육임을 강조하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부인은 놀란 아이를 품에 안고 안채로 들어갔으나 단비는 무서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최만식을 빤히 바라보며 아저씨 가슴 속에 검은 쥐가 한 마리 살고 있네요. 라고 천진난만하게 말하여 주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최만식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그는 아예 최부잣집 근처에 거처를 정하고 사사건건 집안일에 간섭하며 노승을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소문을 마을 여기저기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최 부자를 걱정했으나 최만식이 지어낸 악의적인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지자 혹시 그 노승이 정말로 최 부자의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최 부잣집에 들어온 아이가 귀신 붙은 아이라더라. 그 아이가 오고 나서 마을의 안개도 자주 끼는 것 같지 않느냐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부풀려 이야기하며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최만식은 이러한 마을의 여론을 이용하여 자신이 정의로운 사람인 양 행동하며 최 부자를 압박했고 집안의 하인들 중 일부도 그의 꼬드김에 넘어가 조금씩 동요하며 집안의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어른인 김노인은 이러한 소동을 지켜보며 혀를 찾고 다시 한번 최 부자를 찾아와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대문 안팎을 서성이고 있으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못하는 법이라네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김노인은 특히 최만식이 다른 욕심 많은 친척들과 결탁하여 최 부자의 인감과 문서들을 빼돌리려 한다는 소문을 귀띔해주며 집안의 보안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최 부자는 김노인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기며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려 애썼으나 속으로는 최만식의 야욕이 어디까지 뻗칠지 몰라 밤마다 서재의 문서들을 확인하며 가슴을
조려야 했습니다. 한편 노승은 이러한 소란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을 쓸거나 경전을 읽으며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의 깊은 눈동자에는 이미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만식은 어느 날 밤 몰래 최 부잣집 담장을 넘어 안채 주변을 서성이며 문서가 보관된 방을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길을 잃고 뒤뜰의 낡은 사당 근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당문을 열고 들어가 귀중품이 있는지 뒤지다가 갑자기 나타난 단비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아이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유난히 밝게 빛나자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단비는 아저씨,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손가락에 벌레가 생겨요라고 나지막이 말하며 웃음을 지었는데 그 모습이 최만식에게는 마치 저승사자의 경고처럼 들려 그는 정신없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최만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 아이가 요술을 부려 자신을 공격했다며 더 큰 소동을 피웠고 이로 인해 최 부잣집은 마을의 구설수에 올라 바람 잘 날 없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큰마님인 부인은 최만식의 행패를 참다 못해 어찌 같은 일가친척끼리 이토록 모질게 굴 수 있느냐며 그를 타일러 보기도 했으나 최만식은 오히려 부인을 향해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서 훈계냐며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어 부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부인은 그날 밤 방에서 소리 없이 울며 자신의 운명을 탓했으나 단비가 다가와 부인의 눈물을 닦아주며 어머니, 울지 마세요.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라고 위로하자 신기하게도 슬픔이 가시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손길은 부인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부인은 비로소 이 아이가 하늘이 자신에게 보내준 진짜 선물임을 확신하며 어떤 시련이 와도 아이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 부자 또한 아내의 결연한 태도를 보고 자신의 유약함을 반성하며 가문을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를 다지기 시작했고 집안의 분위기는 서서히 최만식의 방해를 이겨내려는 단합된 기운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최만식은 자신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소위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와 최 부잣집 마당에서 굿을 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며 집안에 부정한 기운이 가득해 마을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무당과 미리 짜고 최 부잣집 마당 구석구석에 불길한 부적과 썩은 고기를 몰래 묻어두어 사람들을 현혹하려 했으며 실제로 집안 여기저기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하인들이 병에 걸리자 마을 사람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보시오. 저 아이와 중이 들어오고 나서 집안이 이 지경이 되었소라며 최만식이 선동하자 몇몇 성급한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잣집 앞에 모여 노승과 아이를 내보내라고 항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최 부자는 일생을 바르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모함을 받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노승은 오히려 진실은 물 위로 떠오르는 법이니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라고 침착하게 그를 안심시키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최 부잣집의 오랜 살림을 맡아온 주방 할멈은 밤마다 최만식이 마당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묻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를 최 부자에게 은밀히 보고하여 최만식의 간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멈은 대감마님, 그 망나니 같은 놈이 어젯밤에 장독대 뒤에 구멍을 파고 이상한 종이를 묻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라고 증언하며 최만식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했고 최 부자는 그제야 모든 상황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당장 최만식을 잡아다 문책하고 싶었으나 노승의 조언에 따라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일단 모르는 척하며 최만식이 더 큰 실수를 저지르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져 갔고 최 부잣집을 둘러싼 긴장감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달으며 마을 전체를 무거운 침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최만식은 마을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다고 착각하여 더욱 기고만장해졌고 이제는 대놓고 최 부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라며 협박 섞인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으며 만약 들어주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하여 집안을 망하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는 내게도 이 집안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권리가 있다. 저런 근본 없는 아이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며 광기 어린 집착을 보였고 그의 눈에는 이미 탐욕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으나 묵묵히 참아내며 마음속으로 조상님들께 인한국을 헤쳐나갈 지혜를 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던 중 담비가 집안의 연못가에서 놀다가 최만식이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정체 모를 주머니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최 부자의 인감을 위조하려 했던 흔적과 함께 은밀한 계획이 적힌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로부터 그 주머니를 건네받은 최 부자는 최만식의 치밀한 범죄 계획에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이것이야말로 그를 단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임을 깨닫고 비밀리에 관가와 연락하여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만식 또한 만만한 인물이 아니어서 최 부자의 움직임을 눈치채고는 미리 손을 써서 마을의 불량배들을 불러 모아 최 부잣집을 습격하여 강제로 문서를 가로챌 최후의 수단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담비는 마당에서 하얀 눈을 뭉치며 해맑게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소리가 오히려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듯하여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최 부자는 이제 결단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느끼며 마지막으로 노승을 찾아가 스님,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고 노승은 조용히 눈을 뜨며 보름달이 뜨는 밤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라는 짧은 대답만을 남겼습니다. 마침내 약속된 보름달이 뜨는 밤이 찾아왔고 청룡리 마을은 유난히 밝은 달빛 아래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으나 최 부잣집 주변에는 최만식이 불러들인 검은 그림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며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최만식은 취한 듯 비틀거리며 무리들 앞에 서서 오늘 밤 이 집의 주인은 나다.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가만두지 않겠다며 살기등등한 명령을 내렸고 그들의 발소리는 조용한 밤의 공기를 찢으며 대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두려움에 떨며 방 안으로 숨었으나 최 부자와 노승 그리고 아이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당당하게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등 뒤로 비치는 달빛은 마치 신령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듯 장엄해 보였습니다.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최만식의 무리가 난입하는 순간 집안 곳곳에 감돌던 그 검은 기운이 갑자기 소용돌이치며 그들을 가로막았고 마을 전체에 기이한 바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름달이 중천에 떠올라 청룡리 마을 전체를 은백색으로 물들이던 그 밤. 최 부잣집 마당은 평소와는 다른 기괴하고도 서늘한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최만식과 그가 데려온 험상예친 무리는 대문을 부수고 들어와서는 마치 자신들이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양거들 먹거리며 마당 한가운데를 점령했고 그들의 발길질에 정성껏 가꾸어온 마당의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어올라 고요하던 밤의 정적을 무참히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유난히도 밝아 그들의 탐욕스러운 얼굴에 어린 주름 하나하나까지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굶주린 늑대들이 먹잇감을 앞에 두고 침을 흘리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최만식은 핏발선 눈으로 최 부자를 노려보며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위조된 문서를 꺼내 흔들어 보였고
당장 인감을 내놓지 않으면 이 집안을 피바다로 만들겠다며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욕설을 내뱉어 집안 식구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점잖은 척하며 기다릴 시간이 없다. 이 땅과 집은 원래부터 우리 가문의 것이니 내가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라고 소리를 질러댔고, 옆에선 불량배들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해 금방이라도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손을 움켜쥐고 그들을 마주 보았으나 이미 노쇠한 그의 몸으로는 광기 어린 무리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듯 보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인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두려움의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이때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노승이 앞으로 한 걸음 천천히 내디디며 합장을 하자 신기하게도 미친 듯이 불어대던 바람이 일순간 잦아들고 마당 가득 기묘한 평온함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노승의 온화한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노여움 대신 깊은 연민의 빛이 서려 있었으며, 그는 나지막하지만 웅장한 목소리로 탐욕에 눈이 멀어 제 혈육을 해치려 하니 그 끝이 어찌 참혹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여 침입자들의 기세를 단번에 꺾어 놓았습니다. 최만식은 노승의 위험에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비웃으며 어디서 가짜 중놈이 나타나 훈수질이냐. 저놈부터 먼저 끌어내라고 소리를 질러 부하들을 재촉했지만, 신기하게도 부하들은 발이 땅에 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서로 눈치만 살피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 부자의 옷자락을 잡고 있던 단비가 앞으로 걸어 나와 최만식이 숨겨둔 문서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아저씨가 가진 그 종이들에는 까만 연기가 가득해요. 거짓말을 하면 도깨비가 잡아간다고 그랬는데 라고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그 울림은 마당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고, 그 소리를 들은 최만식의 가슴 속에서는 갑작스러운 통증과 함께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심장이 터질 듯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비의 눈동자는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최만식이 품고 있던 어둠을 낱낱이 파헤치듯 그의 영혼 깊숙한 곳을 꿰뚫어보고 있어 그는 차마 아이의 눈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묻혀있던 불길한 부적들이 아이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파르스름한 불꽃을 내며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약한 냄새가 최만식의 계획이 얼마나 추악했는지를 증명이라도 하듯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며 저게 무슨 냄새냐. 최만식이 정말로 집안에 저주를 내리려 한 것이 맞구나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동안 최만식의 가머니설에 속아 최 부잣집을 의심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하나둘씩 최 부자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반전되자 최만식은 당황하여 이것은 다 저 중놈이 부리는 요술이다. 현혹되지 말라고 절규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돌아선 뒤였고, 그의 목소리는 허공을 맴도는 공허한 외침이 될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비로소 용기를 내어 허리를 꼿꼿이 펴고 최만식을 향해 나는 너를 조카로 생각하여 그동안의 무례함을 참아왔으나 너는 가문의 영광 대신 사욕을 택했으니 이제 더 이상 나의 일가라 부르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인자함 대신 가문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의 단호함이 서려 있었고, 그 기운에 눌린 최만식은 들고 있던 위조 문서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힘없이 주저앉아 입만 뻥끗거릴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단비야, 네가 우리 집안을 살렸구나 라고 속삭였고, 단비는 그저 부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평소처럼 평온한 숨을 내쉬고 있어 이 모든 소란이 마치 한낮의 꿈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노승은 다시 한번 손을 들어 허공에 원을 그리더니 이제 가려졌던 진실이 햇살 아래 드러날 시간이니 숨겨진 모든 악한 것들은 그 정체를 밝혀라라고 명하셨고, 그러자 최 부잣집 기둥 뒤와 처마 밑에 숨겨져 있던 낡은 주머니들이 하나둘씩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머니 속에는 최만식이 몰래 훔쳐낸 집안의 보물들과 하인들을 매수하려 했던 장부들이 가득 들어 있어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그 명확한 증거 앞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자 최 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으며, 최만식은 이제 도망칠 곳조차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하늘만 쳐다보며 자신의 몰락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지혜로운 김노인이 이때 사람들을 해치고 마당으로 들어와 보아라. 탐욕의 끝은 이토록 허망한 것이다. 덕을 쌓은 최 부잣집에 감히 어둠을 끌어들이려 했으니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최만식을 꾸짖었습니다. 김노인의 등장으로 상황은 완전히 정리되었고, 최만식을 따르던 무례배들은 하나둘씩 몽둥이를 버리고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으며, 정막만이 감돌던 마당에는 이제 진실의 무게만이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노승에게 다가가 깊이 머리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노승은 이 모든 것은 대감께서 평소 베푸신 공덕이 아이의 맑은 기운을 불러들여 가능했던 일입니다. 라고 답하며 공을 최 부자에게 돌리는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어느덧 새벽녘이 가까워지며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고, 밤새 마당을 휘감았던 그 지독한 검은 기운은 차가운 새벽 이슬에 씻겨 내려가듯 깨끗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최만식은 마을 청년들에게 붙잡혀 관가로 넘겨지기 위해 끌려나갔는데,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부끄러운 자취만이 남았고, 그를 욕하는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골목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최 부잣집 식구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특히 부인은 단비를 품에 안고 놓아줄 줄 모르며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집안에 찾아온 진정한 평화에 감격하여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던 노승은 지팡이를 짚고 서서 이제 이 집안의 근심은 다하였으니 앞으로는 만복이 깃들 것입니다라고 축복의 말을 남기고는 안개 속으로 유유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가 급히 뒤를 쫓아가 보답을 하려 했으나 노승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고, 오직 눈 위에 찍힌 정갈한 발자국만이 그가 머물다 갔음을 증명해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노승이 떠난 길을 따라 하얀 꽃들이 피어나는 환상적인 광경이 펼쳐졌고, 이를 본 사람들은 그 노승이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 아니었을까 하며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최 부잣집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져 집안 구석구석에 항상 밝은 햇살이 스며들었고, 시들어가던 나무들은 다시 푸른 잎을 틔우며 생동감 넘치는 생기를 발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단비는 이제 명실상부한 최 부잣집의 귀한 아들로 대접받으며 집안의 웃음꽃을 피우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행운이 따른다는 소문이 돌아 마을 아이들도 단비와 놀기 위해 매일같이 최 부잣집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욕심을 경계하며 더욱 겸손하게 살겠다고 다짐했고, 매일 아침 단비와 함께 마당을 쓸며 시작하는 일과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몸소 깨달아가는 소중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부인은 단비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며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예전에 느꼈던 공허함은 이제 가슴 벅찬 환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단비는 가끔 창밖을 보며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박이 곧 올 거예요 라고 말하곤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집안에는 뜻밖의 경사들이 잇따라 터지며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10년 넘게 소식이 끊겼던 먼 친척이 큰 재물을 가지고 찾아오거나 농사지은 논에서 전례 없는 수확이 거두어지는 등 최부잣집은 그야말로 복의 근원이 되어 청룡리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최부잣집을 복이 터진 집이라 부르며 그 집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받기 위해 애썼고, 최부자는 예전보다 더 큰 규모로 마을 잔치를 열어 자신의 복을 이웃들과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최만식의 그늘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웃 간의 정과 사랑이 다시 싹됐으며, 청룡리는 예전보다 더욱 활기차고 살기 좋은 마을로 변모하여 멀리 다른 고을까지 그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밤이 되면 최부잣집에서는 담비의 웃음소리와 부인의 부드러운 노래가 들려왔고, 그 평화로운 소리는 잠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자장가가 되어주어 마을 전체가 단잠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최부자는 담비와 함께 뒤뜰 산책을 하다가 예전에 검은 기운이 산미를 틀고 있던 자리에 이름 모를 예쁜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가만히 그 꽃을 어루만졌습니다. 담비야, 너는 정말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보물이구나라고 그가 감탄하자 담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마음이 예뻐서 제가 온 거예요 라고 대답하여 최 부자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최 부자는 아이의 손을 잡고 집안을 둘러보며 대를 잊지 못할까 걱정하던 지난날의 시름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깨달았고, 이제는 혈연보다 더 깊은 인연으로 묶인 담비와 함께 보낼 여생을 꿈꾸며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장독대의 장맛은 다시 예전의 깊고 구수한 풍미를 되찾았으며, 부인은 정성스럽게 담근 장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진정한 나눔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하인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주인을 존경하며 집안일에 정성을 다했고, 예전에 최만식의 늪에 빠졌던 이들도 개과천선하여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최부자의 은혜에 보답하려 애썼습니다. 집안의 모든 가구들은 주인의 밝아진 얼굴을 닮아 반짝반짝 윤기가 흐르고 있었고, 방안을 채우던 어둑어둑한 그림자들은 이제 따뜻한 촛불의 일렁임 속에 부드러운 무늬를 만들어내며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마을 평상에 앉아 최부잣집 담장 위로 솟아오르는 맑은 기운을 보며 허 웃으며 사람이 선하게 살면 반드시 하늘이 돕는 법이지. 청룡리에 진정한 봄이 왔구려라고 말하며 담배 연기를 기분 좋게 내뿜었습니다. 그는 가끔 최부잣집에 들러 바둑을 두거나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는데, 그럴 때마다 담비가 옆에서 재롱을 부리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젊어지는 것 같다며 즐거워했습니다. 마을 아이들도 이제는 최부잣집을 무서워하지 않고 언제든 찾아와 마당에서 뛰어놀며 동네 전체에 밝은 에너지를 퍼뜨렸고, 최부잣집 대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어 오가는 이들의 쉼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비가 갑자기 마당 한 구석에 서 있는 오래된 감나무를 가리키며 저 나무 밑에 할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소중한 보석이 있어요라고 말하여 집안 식구들이 모두 모여 그곳을 파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최 부자의 증조부 시절 잃어버렸던 가문의 보검과 전해 내려오던 고문서들이 훼손되지 않은 채 온전한 모습으로 발견되어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물 이상의 가치를 지닌 가문의 상징이었기에 최 부자는 조상님들께 이 사실을 알리는 성대한 제사를 올렸고, 이를 통해 최 부잣집의 정통성과 위엄은 마을에서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가고 있었지만 최 부자는 자만하지 않고 매일 밤마다 담비를 앉혀놓고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덕목에 대해 가르쳤으며, 담비는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그 가르침을 빠르게 받아들여 무럭무럭 성장해 나갔습니다. 담비는 공부에도 재능을 보여 글을 깨치는 속도가 남달랐고,
그가 쓴 글씨를 본 훈장님은 이 아이는 장차 나라를 빛낼 큰 제목이 될 것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단비가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보다 오직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랐으며 단비 또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 항상 예의 바르고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청룡리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산천 초목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할 무렵 최 부잣집 마당에 매화나무가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리며 은은한 향기를 온 동네에 퍼뜨렸습니다. 매화 향기를 맡으며 갯마루에 앉아있던 최 부자는 지난 겨울에 그 긴박했던 밤들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고 옆에서 나비를 쫓아 뛰어다니는 단비를 보며 살아있음에 무한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잣집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나누며 후손들에게 진실한 마음과 선행이 어떻게 운명을 바꾸는지를 가르치는 교훈으로 삼았고 청룡리는 평화와 복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봄을 맞아 집안의 커튼을 새로 갈고 창호지를 바르며 집안 곳곳을 화사하게 단장했고 단비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부인을 도와 마당에 자풀을 뽑으며 평화로운 일상을 만끽했습니다. 최 부자는 가끔 꿈속에서 그 노승을 다시 만나곤 했는데 노승은 항상 구름 위에서 인자한 미소로 최 부자를 내려다보며 부디 그 초심을 잃지 마시오라고 당부하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자는 잠에서 깰 때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자신이 가진 것을 더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최 부잣집의 명성은 단순히 부유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실천하는 고귀한 정신 때문에 더욱 빛나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기괴한 올빼미 소리는 이제 사라지고 대신하여 숲속에서 들려오는 맑은 새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숲의 청량한 소리가 집안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이제 밤잠을 설칠 걱정 없이 단비를 옆에 끼고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 수 있게 되었으며 그들의 잠자리는 조상님들의 보살핌 아래 그 어느 때보다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청룡리의 달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축복의 빛으로 온 마을을 감싸 안았으며 최 부잣집 담장을 넘어 흐르는 평화는 듣는 이들의 마음까지도 포근하게 어루만져주는 듯했습니다. 최 부자는 마지막으로 서재에 들러 가문의 족보를 펼치고 단비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올리며 이제야 내가 조상님들을 뵐 낯이 섰구나라고 읊조리며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한 방울 흘렸습니다. 단비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아는 듯 조용히 다가와 최 부자의 어깨를 주물러 드렸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촛불 아래 하나로 합쳐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자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갈등과 오해는 사라지고 진실한 사랑과 믿음만이 남은 최 부잣집의 밤은 깊어만 갔고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내일을 꿈꾸는 생명의 숨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등불이 꺼지고 청룡리가 어둠 속에 잠겼을 때에도 최 부잣집에서는 은은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 집안을 지켜주는 단비의 맑은 영혼이 내뿜는 빛이었을 것입니다. 그 빛은 마을 전체를 보이지 않는 보호막처럼 감싸주어 어떤 악한 기운도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주었고 사람들은 그 따뜻한 기운 덕분에 걱정 없이 꿈나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단비의 이불을 잘 덮어주고 자신도 자리에 누우며 나직하게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라고 속삭였고 그 말은 밤 공기를 타고 멀리 산 너머까지 퍼져나가 온 세상을 향한 축복의 인사가 되었습니다. 날이 밝자 청룡리 마을 사람들은 어젯밤 최 부잣집 마당에서 벌어진 기이한 소동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마을 어귀의 커다란 정자 아래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인 김노인은 엄숙한 표정으로
정자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았고 그 앞에는 관가에서 파견된 포졸들과 함께 포박된 최만식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 지나가는 이들의 따가운 눈총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담비의 손을 꼭 잡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그동안 최만식이 저질러온 악행들과 위조된 문서들을 낱낱이 공개하였으며 이를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은 탄식과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며 최만식의 파렴치한 행동을 강하게 질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만식은 처음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발뺌하려 했으나 담비가 찾아낸 증거물들과 집안 하인들의 생생한 증언이 이어지자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음을 깨닫고는 바닥에 머리를 애쓰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빚은 참혹한 결과를 뒤늦게 후회하는 듯 보였으나 이미 돌아선 마을 민심은 차갑기만 했고 관가의 포교는 그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으며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가문의 어른을 모함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포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최만식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용서를 빌었지만 그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청룡리 들판 너머로 흩어져 버릴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최만식은 마을에서 영구히 추방되는 처분을 받게 되었고 그는 다시는 청룡리 땅을 밟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뒤 포졸들에게 이끌려 마을 밖으로 쓸쓸히 사라져갔는데 뒷모습은 탐욕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며 집안을 어지럽히던 검은 그림자가 드디어 거쳤음을 직감했고 최 부잣집을 향해 다시금 존경과 신뢰의 눈길을 보내며 박수를 쳤습니다. 최 부자는 이웃들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모든 것이 여러분의 덕분이며 앞으로는 더욱 겸손하게 마을을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약속하여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소동이 일단락된 후 최 부잣집 식구들은 제일 먼저 집안 고초에 남아있을지 모를 불길한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 대대적인 청소를 시작했는데 마당에 흙을 새로 깔고 담장 밑에 자풀을 베어내며 마음의 때까지 씻어냈습니다. 부인은 하인들과 함께 안채의 창호지를 새로 바르고 묵은 먼지를 털어내며 집안 구석구석에 다시금 정갈한 기운이 감돌게 하였으며 단비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마당에 물을 뿌리며 즐겁게 뛰어다녔습니다. 집안은 오랜만에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기 시작했고 예전에 느껴졌던 그 서늘하고 무거웠던 공기는 온데간데 없이 따스하고 포근한 햇살만이 마루 위에 길게 내려앉아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최 부자는 서재에 앉아 조상님들의 위패를 정성스럽게 닦으며 이제야 비로소 집안이 안정을 찾았으니 부디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라고 나직이 읊조리며 그동안 무거웠던 마음에 짐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비를 곁으로 불러 무릎에 앉히고 가문의 역사와 조상님들의 덕행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단비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할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며 저도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라고 대답하여 최 부자의 얼굴에 인자한 미소가 피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부인은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동안의 소란에 대해 사과하고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는데 주방에서는 고소한 전 냄새와 구수한 고기 삶는 냄새가 진동하며 사람들의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가마솥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하인들은 바쁘게 음식을 나르며 잔치 분위기를 돋우었으며 마을 아이들은 마당 한쪽에서 단비와 함께 숨바꼭질을 하며 즐거운 웃음소리를 담장 너머까지 퍼뜨렸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최 부잣집의 대문은 활짝 열려 지나가는 행인들까지도 불러들여 음식을 대접하는 넉넉함을 보였고 청룡리 마을은 다시금 활기와 정이 넘치는 옛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잔치에 참석한 김노인은 최 부자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내 마음이 다 시원하네. 저 아이가 정말 복덩이 중에 복덩이야라고 칭찬하며 담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술잔을 기울이며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앞으로 최 부잣집이 더욱 번창하기를 기원하며 덕담을 주고받았는데 그 모습은 마치 한 가족처럼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최 부자는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하에 감동하여 연신 고개를 숙였고 부인 또한 여인네들 사이에서 환한 웃음을 지으며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잔치는 절정에 달했고 마을 풍물패들이 마당에 들어와 신명나는 가락을 울리며 흥을 돋우자 사람들은 어깨춤을 추며 마을의 안녕과 최 부잣집의 번영을 소리 높여 노래했습니다. 꽹과리와 장구 소리는 온 마을에 울려 퍼져 산천초목을 깨우는 듯했고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번지며 잔치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해주고 있었습니다. 담비는 풍물패의 리듬에 맞춰 앙증맞은 춤사위를 선보여 어른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이 아이가 정말로 하늘이 보내준 선물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기뻐했습니다. 밤이 깊어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최부잣집 마당에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으며 달빛 아래 정돈된 마당은 낮의 시끌벅적함 대신 차분하고 아늑한 정취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남편과 함께 텐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오늘처럼 행복한 날이 또 있을까요? 모든 근심이 눈 녹듯 사라진 기분이에요 라고 속삭이며 남편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어 앉았습니다. 최 부자는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이게 다 부인의 정성과 담비의 맑은 기운 덕분이요. 이제 우리에겐 밝은 미래만 남았소라고 답하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부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기 시작했는데 예전의 무거운 걸음걸이와는 달리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것을 느끼며 자신의 건강도 회복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우물가로 가서 맑게 솟아오르는 우물물을 길어 올리며 그 투명한 물속에 비친 자신의 건강한 얼굴을 보고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세수를 했습니다. 물맛은 예전보다 훨씬 달고 시원하여 가슴 속까지 청량해지는 느낌이었으며 이는 집안의 모든 부정한 기운이 완전히 정화되었음을 상징하는 생생한 징표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독대를 청소하던 부인은 항아리마다 가득 담긴 장들이 다시금 깊고 진한 빛깔을 띠며 구수한 향기를 내뿜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상님들의 보살핌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장을 떠서 작은 단지에 담아 마을에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나눠주기로 마음먹고 하녀를 불러 배달을 시키며 나눔의 기쁨을 몸소 실천하는 인자한 안주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집안의 가구들도 닦으면 닦을수록 윤기가 돌아 집안 전체가 반짝이는 보석함처럼 화사해졌고 하인들은 자발적으로 각자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주인을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담비는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에 씨앗을 심으며 나중에 예쁜 꽃이 피면 스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순수한 마음을 드러내어 어른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아이는 매일 아침 텃밭에 물을 주고 싹이 트기를 기다리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워나갔고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정성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런 담비의 모습을 보며 자식 교육이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과정임을 깨닫고 아이를 더욱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도 최 부잣집의 변화와 함께 더욱 긍정적으로 바뀌어 이웃들 간의 사소한 다툼이 줄어들고 서로를 배려하며 돕는 미덕이 살아나 청룡리는 그야말로 지상낙원과 같은 평화로운 마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최 부잣집 대문 앞을 지날 때마다 저 집에 복이 넘치니 우리 마을도 잘 될 거야 라며 기분 좋은 인사를 건넸고
아이들은 담비와 놀기 위해 매일같이 마당으로 모여들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마을의 공동우물을 수리해주고 가난한 선비들의 공부를 돕기 위해 서재를 개방하는 등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습니다. 어느 날 최 부자는 단비와 함께 동네 뒷산에 올라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며 저기 보이는 모든 들판과 산이 우리 마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란다.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지키고 가꾸어야 해라고 가르쳤습니다. 단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고 두 사람의 모습은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며 한 폭의 아름다운 수채화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산 위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은 지난날의 고통과 시름을 완전히 씻어내어 주는 듯 상쾌했으며 두 부자는 자연의 경이로움 속에서 깊은 유대감을 느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에게 제철 과일이나 갓 수확한 채소들을 건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고 최 부자는 그것들을 정중히 받아 집으로 가져와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들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게 느껴졌으며 최 부자는 진정한 부유함이란 금전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정에 있음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가져온 채소들로 맛있는 나물 반찬을 만들고 단비가 좋아하는 떡을 쪄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소한 행복을 즐겼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오후 최 부자는 갯마루에 앉아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마음의 정화를 느꼈고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자신의 가문도 이번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음을 확신했습니다. 빗소리는 마치 하늘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려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고 단비는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마당의 흙을 보며 나쁜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네요 라고 말하여 어른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비가 그친 뒤 하늘에 걸린 무지개는 최 부잣집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찬란한 빛깔을 뽐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무지개를 보며 저마다의 소원을 빌며 희망찬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최 부자는 이제 밤마다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마음의 수양을 쌓는 일에 집중했고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근심 대신 깊은 지혜와 여유가 묻어나는 인자한 미소가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의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마을 사람들로부터 진심 어린 존경을 받았고 그의 말 한마디는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부인 또한 마을 부녀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 마을 공동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단비는 공부뿐만 아니라 예절 교육도 철저히 받아 마을의 어른들을 뵐 때마다 정중히 인사하며 예의 바른 행동으로 칭찬이 자자했고 이는 최 부잣집의 가풍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대변해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가끔 마을 아이들에게 자신이 배운 글자를 가르쳐 주기도 하며 나눔의 정신을 일찍부터 실천하였고 그런 단비의 모습은 청룡리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를 보여주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단비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다며 매일매일이 꿈만 같다고 행복한 고백을 아내에게 전하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가을이 되어 다시 수확의 계절이 돌아오자 최 부잣집의 논과 밭에는 황금 물결이 일렁이며 전례 없는 대풍년을 예고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수확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수확한 곡식들은 곳간에 차곡차곡 쌓여 넘쳐날 정도였으며 최 부자는 이번에도 역시 수확량의 상당 부분을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어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풍성한 가을을 선물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풍년가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하였으며 최 부잣집은 청룡리의 수호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으며 그 명성을 더욱 드높였습니다. 어느 날 밤 최 부자는 담비를 재우고 나서 아내와 함께 마당을 거닐며 여보, 우리가 정말 큰 복을 받았구려. 스님께서 데려온 저 아이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이 어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하오라고 지난날을 회상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맞아요. 단비는 우리에게 온 천사예요. 앞으로 이 아이를 위해 우리가 더 착하게 살아야겠어요. 라고 답하며 밤하늘의 밝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길게 드리워져 평화로운 집안의 풍경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으며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감사와 사랑만이 가득 차 있어 그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검은 기운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생명의 기운과 축복의 향기만이 가득하여 집안을 방문하는 손님들마다 기분이 좋아진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는 최 부잣집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대문 옆에 작은 쉼터를 마련하여 나그네들이 쉬어갈 수 있게 배려했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감사 인사는 최 부자에게 그 어떤 재물보다 귀한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평화가 일상이 된 최 부잣집의 하루하루는 마치 신선들이 사는 무릉도원처럼 아름답고 평온하게 흘러가며 듣는 이들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이제 최 부자는 죽음조차 두렵지 않을 만큼 마음의 평화를 얻었으며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단비가 이 가문의 정신을 잘 이어가 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기에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는 가끔 숲속을 바라보며 자신들에게 단비를 데려다 준 그 노승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깊은 경의를 표했고 그 인연이 맺어준 기적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청룡리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가고 최 부잣집의 등불은 여전히 따스하게 빛나며 길 잃은 이들에게 희망의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었으며 그 고요한 정적 속에서 모두는 편안한 안식에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비의 고른 숨소리가 방 안 가득 퍼질 때 최 부자는 마지막으로 촛불을 끄며 오늘도 참 좋은 하루였구나라고 나지막이 읊조리며 자리에 누웠고 그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밤바람은 대나무 숲을 스치며 시원한 소리를 내어 잠자리를 더욱 아늑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최 부잣집의 모든 생명은 조화와 균형 속에서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청룡리 사람들 사이에서 대를 이어 전해지며 참된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 평화로운 결말은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청룡리 마을에 다시 봄이 찾아와 산자락마다 연분홍 진달래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논둑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할 무렵 최 부잣집에는 전례 없는 기분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집안을 짓누르던 그 무겁고 어두운 기운은 이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대신 마당 가득 따사로운 햇살과 함께 은은한 매화 향기가 감돌아 오가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마을 어른들을 모두 모신 자리에서 단비를 정식으로 자신의 양자로 입적시켰음을 선포하였고 그 소식은 마치 봄바람을 타고 온 동네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가슴에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단비가 최 부잣집의 정식 후계자가 된 그날 하늘에서는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집안을 감싸 안듯 길게 뻗어 올랐으며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하늘이 내린 경사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단비의 손을 잡고 사당으로 나아가 조상님들께 이 기쁜 소식을 알렸으며
부인은 정성껏 마련한 재물을 올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려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담비는 이제 더 이상 길을 잃은 아이가 아니라 청룡리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아이가 되었으며 그의 맑은 웃음소리는 집안 구석구석에 쌓여있던 마지막 시름까지 깨끗이 씻어내어주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여름, 청룡리에는 유독 비가 알맞게 내리고 볕이 좋아 최 부잣집의 논과 밭에는 황금빛 기운이 넘쳐 흐르기 시작했는데 마을 노인들은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풍년의 징조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논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수확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수지를 정비하고 가뭄에 대비한 물기를 새로 내는 등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비는 아버지를 따라 논두렁을 걸으며 벼이삭이 익어가는 모습을 관찰했고 최 부자는 아이에게 곡식 한 알에도 농부의 땀방울과 하늘의 보살핌이 깃들어 있음을 가르치며 참된 부자의 도리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가을이 깊어 수확철이 다가오자 최 부잣집의 곳간은 햅쌀로 가득 차다 못해 넘쳐날 정도였으며 마당에는 잘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가을의 정취를 더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수확을 도왔고 최 부자는 그 공을 돌려 마을 전체에 큰 잔치를 베풀어 모두가 배불리 먹고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스님이 예언했던 진정한 대박이었으며 그것은 단순히 재물이 늘어난 것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하나의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의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